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사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피를 쏟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교육생이 분석한 박승구 프로가 분석한 애플, 그 애플에다가 우리 또 전교 1등 박대달님이 엄청나게 좋은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런던대의 어떤 교수님이 얘기했던 Fast Second Strategy 해가지고 그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Fast Following 전략인 거죠. Fast Following으로 해서 이제 1등이 되는. 처음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 사례를 쭉 보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가 참 잘한다. 새로운 혁신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거, 그거는 미국 기업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자본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는 나라에서, 또는 걔네들은 돈을 얼마든지 또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하는 거고,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게 그 혁신 제품이 이제 대중화될 수 있는 상품성이 검증이 되면 그때 이제 빠르게 패스트 팔로잉 되면서 패스트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보면 과거에 이제 라이카라는 독일 기업보다는 니콘, 캐논을 대중화시킨 일본 기업들, 그 외에도 뭐 사례가 되게 많았었죠. 예, 그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한테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달아놓으신 게 이제 애플 분석에서 박성구 프로가 아직 팔리지도 않은 애플카와 애플의 XR, VR에 대한 부분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프로젝션해서 매출 프로젝션 그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런 업체가 과연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또 경고의 그런 댓글, 이런 거 뭐 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애플이 과연 테슬라 쫓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거기도 보면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우리 상류CB TV의 각 그 카테고리별로 그 컨텐츠들이 집단 지성이 발휘하고 저희가 또 놓치는 거, 채슬린 모닝 브리프에서 또 저희가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전 세계에 계시잖아요. 전 세계에 이제 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지금은 이런데 저런데 하고 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또 올려주시면 그게 또 저희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해서, 이게 지난번에 그 Evolution of Cooperation이라고 로버트 엑슬로드 교수가 얘기한 협력의 진화, 그 협력의 진화에 대한 기적이 우리 상류CB TV 채널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사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1분기 선방했지만 강판값 상승 부담. 제가 뭐 계속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빠졌지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이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대중들이 그냥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막연하게 시세를 보면서 이렇게 막 그 인식이 변한다 했잖아요. 그 조지 소로스가 얘기한 리플렉시비티라는 그 이론에서, 죄기 이론에서 자꾸만 이렇게 시세를 보면서 내 생각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유진파마 교수가 얘기한 효율적 시장 가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시장은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 얘기도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조지 소로스는 자산의 가격이
그 합리적인 가격 균형점이 있지 않고 자꾸만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인식, 뭐 투자자뿐만 아닙니다. 그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뭐 주식 시장에서 자꾸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 우리 좀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영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리플렉스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림 액자에 유리를 씌워 놓으면 거기에 내 모습이 막 비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리플렉스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자꾸만 시세를 보면서 내 인식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바뀌니까 액션을 하게 되고, 액션을 하면서 또 자산 가격이 바뀌게 되고, 떨어질 때는 그런 것들이 막 대중들의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그래 아니야 지금은 여기서는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매도 누르고 손절하고, 그러면서 시세가 더 빠지고, 빠지면 빠질수록 버티고 있던 사람들조차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맞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뭐 얘기가 되게 많이 길어졌네요. 협력의 진화 얘기하면서 또 이런 좋은 협력을 해주시면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현대기아차 1분기 선방했지만 강판값 상승이 부담이다라고 돼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약하고, 주가가 약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5%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OP 마진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우려였었는데 OP 마진이 확 올라왔습니다. 기아차가 이제 8.8%까지 올랐고, 현대차도 5%가 안 됐다가 6%대였던가요? 좀 올라왔는데,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쭉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침공 등, 뭐, 또 강판 가격 이렇게 올라가고 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일단 악재 속에서도 예년보다 좋은 실적을 거뒀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대폭 인상된 자동차 강판 가격이 향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용 상세를 위해서 연식 변경 등을 통한 차량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차가 1분기 매출이 30조 3천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조 9,289억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항상 이제 전년 동기 대비가 중요하죠. 10.6%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16.4%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4% 맞네요. 6.4%가 나온 거죠. 참고로 2011년도에 차화정장세 끝물에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10%가 살짝 넘었었다 했잖아요. 살짝 넘었었고, 영업이익률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2018년도에 2.5%까지 빠졌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2.3%까지 영업이익률이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는 거를 반영을 해서 현대차가 작년 초까지 이제 주가가 코로나 때 6만 5천 원까지 빠졌었잖아요. 6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28만 9천 원까지 작년 1월 달에 올랐다가, 그때 이제 애플카에 대한 루머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오버슈팅이 나오고 지금 19만 원. 오늘 주가가 4.7%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경향신문의 고영덕 기자님은 앞으로 실적 향상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고 중국 지금 상해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코로나로 봉쇄될 위기에 처하면서 현대차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 현대 있잖아요. 북경 현대는 베이징 두 곳과 충칭 짱저우 등의 5개 공장을 두고 있다. 짱저우 여기가 지금 봉쇄 들어간 곳이잖아요.
현대차 관계자는 반도체 공급 문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일부 지역 봉쇄에 따른 부품 수급 불균형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향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강판 가격이 2년 연속 크게 오른 점도 부담이다. 철강업계와 현대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15만 원 정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된 가격은 1월에서 4월 공급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라고 쭉 돼 있는데, 그 델타 항공이 보면 지난번에 한번 우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유사를 하나 인수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유가가 올라가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해칭을 하는 거죠.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현대제철이라는 엄청난 그 철강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만큼이나 이렇게 그 철 강판 가격을 조달해오는 비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자회사로 엄청난 포스코에 이은 두 번째 큰 회사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후진 기어를 이 현대 그 기아차가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선전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게 마켓 전체가 다 좋아져서 업황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얘네들만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주식 시장은 디커플링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무슨 매크로 환경이 좋아가지고 이 회사만 수익을 잘 내는 건지 아니면 나름 경쟁력이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 못한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알 필요가 있는데 딱 이 국민일보에서 또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 한국지에 르쌍쥐 뭐 이렇게 안 하고 쉐브론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1분기 생산량 18년 만에 최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차 구매 고객 10명 중 1명에 불과하고 베스트셀링카 탑10 모델이 전무하고 이 세 회사가 전기차 경쟁력마저 존재감이 없어서 라고 되어 있고 옆에 표가 나오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한국 시장 판매 현황에 보시면 항상 그 마켓에서 지배적인 어떤 플레이어인지 아니면 이렇게 막 힘들게 세컨 티어, 서드 티어에서 막 이 스트러글링 한다 그러잖아요. 막 힘들게 살아가기 위해서 막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걸 알려면 이제 마켓쉐어를 봐야 되는데 현대차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37.7%, 기아가 32.6% 점유율이고요. 요거 다 합치면 딱 70%네요. 70.3%가 현대기아차가 한국 자동차 시장 판매에 점유율을 갖고 있고 판매량도 나오는데요. 1분기니까 12만 7천 대 현대가 기아가 10만 9천 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15,000대를 팔아서 4.5%, 르노코리아가 1만 3,600대 정도 팔아서 4.0%, 한국 GM이 2.2%, 요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올해 1분기 생산량은 18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참 좀 안타깝네요. 이 쌍용차 노조 하는 분들 그 정말 막 이 살기 위해서 그 데모 하시고 하는 뉴스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는데 또 회사가 뭐 팔려가지고 구조조정에 관한 뭐 그런 부분들도 늘 뉴스로 접하긴 한데 이렇게 자본주의에 있어서 좀 냉정한 겁니다. 그 경쟁력이 없으면 소비자가 결국은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계속 스트러글링 하고 있네요. 보니까 어쨌든 이걸 보면 여기 현대기아차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은 기간에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포함은 12만 7천 대를 판매해 점유율을 37.7, 기아는 32.6%를 차지했다. 합산 점유율이 70.3%로 2018년보다 이때 당시에 65%까지 떨어졌었네요. 아까 제가 2018년도에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2.5%였다 했잖아요. 시장은 냉정한 겁니다. 그때 6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5.3% 늘어가지고 70.3%. 나머지 지금 요 회사들 합치니까 딱 10.7% 나오네요. 그러면 다 합치면 국산차가 한국 시장에서 팔리는 비중이 81%다. 그죠? 81% 나오고 나머지가 외제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이는 차도 다르겠지만 외제차가 되게 많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대 기아차가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제네시스 모델이 나오기 전에 그 강남에서 강남 소나타라고 BMW 520 시리즈 이런 게 강남 소나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남에 BMW 시리즈가 많이 보였다가 요즘 안 보여요. 그게 BMW 화재 사고도 영향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제 강남에서 많이 팔렸던 차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렉서스였거든요. 일본 렉서스였다가 BMW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득이 계속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제끼고 3만 5천 불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 부자들이 타고 싶은 차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똘똘 뭉치는 그런 애국심이 좋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를 계속 타는데 그랜저 다음에 뭐였죠? 그랜저 다음에 물론 이제 뭐 다이내스티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랜저 다음에 그 옵티머스 기아차에서 나오는 거 있었지만 그랜저 다음에 에쿠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뭐 좀 애매한 거죠.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그 정도의 포지셔닝 하는 럭셔리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현대라는 이름을 달아가지고 계속 내도 사람들이 그 6천에서 한 8천의 가격에 현대차를 사는 것보다 현대기아차를 사는 것보다 나는 렉서스 사고 BMW 사고 그게 낫다라고 소비자들이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네시스 브랜드를 론칭을 했고 이 부분이 처음에는 약간 좀 아쉬웠던 게 제네시스 쿠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보면 제네시스 쿠페에다가도 뒤에 보면 H마크 이래 달아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H마크 위에다가 그 제네시스 그 마크 있잖아요. 그 벤틀리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마크를 위에다가 붙여서 되게 꼴보기 싫게 H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쿠페로 나올 때 그냥 제네시스 그 마크를 달아서 나오지 왜 저랬을까 뭐 좀 그런 게 이제 공감 능력이죠. 소비자와의 공감 능력.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은 보면 이번에 아이오닉 나올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도 뭐 보면 제네시스 GV80부터 해가지고 보면 차가 뭐 손댈 게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사고 싶다 했잖아요. 저도 그런 이제 소비자에서 많은 소비자의 디자인과 뭐 기능 여러 가지 불편하고 바라는 거에 대한 많은 니즈를 맞추면서 그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 그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에 딱 적합한 제품을 딱 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네시스도 원래는 세단만 나오다가 이 SUV로 해서 GV80, 70, 뭐 60 나오는데 다들 보니까 너무 이뻐요. 하여튼 현대 기아차의 선전에 또 박수를 보냅니다. 안 그랬으면 그 외제차한테 그 시장 다 뺏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 합산이 65% 나올 때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빨리 저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다행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반도체의 힘 대만 올해 한국 1인당 GDP 따라잡나. 네, 요 얘기 최근에 좀 나왔었죠.
김연주 금융팀 기자님이 쓰신 거고요. 늙어가는 호랑이, 대만의 진격. 늙어가는 호랑이로 불리던 대만이 다시 포효하고 있다. 지난 19년 TSMC가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선 데 이어 지금 TSMC가 600조 정도 하죠. 예, 주가가 그것도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삼성전자를 앞선 데 이어 올해는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한국을 앞지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네요.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경쟁국인 만큼 이제 한국이 대만을 공부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34,990달러, 딱 35,000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190달러 늘어난 수준인데 대만의 올해 1인당 GDP가 1년 전보다 6%, 2,200달러 이상 늘면서 36,000달러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을 했다. 예상대로면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한국을 앞지르게 된다. 한국이 대만을 처음 앞선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역전이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 어릴 때도 대만이 우리보다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였었죠. 그랬다가 언제 역전을 했나 봤더니 2003년이었군요. 2003년도에 역전을 했고 1인당 근데 이제 인구수가 좀 작죠. 우리보다는. 읽어보겠습니다. 1인당 GDP는 총 GDP를 인구수로 나눠 구하는 만큼 인구수가 적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죠. 인구가 적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는데 올해 총 GDP는 한국이 1조 8천억 달러, 1.8조 달러 이런 거 좀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전체 세계에서 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총 GDP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경제 규모가 1.8조 달러고요. 그러면 이게 1250원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2300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2300조니까 시가총액이 GDP랑 거의 비례한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게 이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버핏 인덱스잖아요. 버핏이 항상 그 나라의 GDP랑 시총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GDP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나라들이 이 GDP가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GDP가 증가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GDP가 증가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지금 뭐 어느 나라 투자는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때마다 그러면 그 나라의 GDP 성장만큼 시총이 증가하는 건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할 것은 GDP가 뭐 10% 중국이 맨날 6% 이렇게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늘어나는데 그게 종목수가 600개로 딱 한정되어 있으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다 그 지수도 올라가는 거겠지만 계속 이제 IPO 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유상증자 등등 해가지고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증가한 것만큼 지수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뭐 이래 쭉 나옵니다. 총 인구가 지금 한국이 이제 5,163만 명, 그리고 대만이 2,389만 명으로 2배가 좀 더 넘네요, 우리가. 네. 그럼에도 1인당 GDP 역전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라고 돼 있으면서 뭘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만 봐도 좀 격차가 난다고 하면서 한국이 19년도에 2.2%, 20년도에 마이너스 0.9%, 21년도 작년에는 4% 성장을 했는데 대만이 19년도에 3.1%, 2020년도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할 때 플러스 3.4%. 정말 이거는 대단하네요. 2020년도에 웬만한 나라들이 다 역성장했었는데 3.4%, 그리고 2020년 기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1년에 6.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거는 물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TSMC의 영향이 크죠. TSMC가 중국, 대만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뭐 20% 차지하면 TSMC는 거의 30% 차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또 1등하고 2등하고도 차이가 꽤 크고, 그죠? 그 슈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TSMC가 60조, 바로 2등 팍스콘이 TSMC가 600조, 팍스콘이 60조인가, 뭐 39조든가, 뭐 한 40조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뭐 TSMC가 워낙 이제 잘해줘가지고,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 뭐 대만 같은 나라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하청 기업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대만은 중소기업이 참 탄탄한 나라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수가 작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기업들, 우리 현대기아차, 뭐 LG 등과 같은 그런 자체 브랜드를 갖고 소비 시장에서 1, 2등 하는 회사가 나오기 좀 힘들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과 대만의 무역수지 흑자 추이를 12개월 누적치로 보면 2020년 3월 기준 한국은 15조 5천억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만은 66조 2,889억 원에 달한다라고 돼 있네요.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 인구가 작다 보니까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TSMC나 UMC나 이런 뭐 팍스콘 같은 기업들이 이제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수출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죠? 이렇게 무역수지 흑자가 좋을 수도 있겠네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총 수출액 중 대만의 대미 수출 비중은 17.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한국의 경우 대미 비중은 15%로 큰 변화가 없다. 우리는 중국 비중이 또 거의 30% 가까이 되죠. 근데 대미 수출 비중이 15%로 여전히 정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또 재밌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대만은 2001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늙어가는 호랑이로 평가절하됐었는데 2016년만 해도 대만 젊은이들은 대만을 귀신섬이라고 불렀다. 이른바 헬조선의 대만식 표현이다. 거기서는 또 귀신섬이라고 막 불렀었네요. 하지만 2016년 차잉잉원 그 총통이 취임한 뒤 펼친 정책이 대만의 국력과 체질을 180도 바꿨다. 차이 총통은 기술이 대만 안보의 보정판이다.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이다. 라는 구호를 정책으로 실현하면서 기술 강국으로 살려냈다는 평가다. 어쩐지 이렇게 또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네요. 보니까 기술이 안보의 보정판이다.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인공이다. 좋은 기사를 써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에서 우크라이나 찾은 미 국방, 러시아 무력해지는 모습 보고 싶다. 안 그래도 그 어제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이 갔다고 했는데 제가 뉴스를 못 봐가지고 가긴 갔나 어떻게 됐나 궁금했습니다. 여기 사진도 나오네요.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 수도 키우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하고 왼쪽에 계신 분이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회담하기 전에 한자리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스틴 블링컨 국무와 방문했고 연대를 과시하면서 3억 불 추가 군사 원조도 약속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3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더하고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났던 미국 외교관도 현지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이 두 장관하고 만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게 처음이고요. 예정된 시간 원래 한 90분, 1시간 반 만나기로 했었는데 훌쩍 넘겨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달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3억 2,2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탄약 1억 6,500만 달러치의 판매를 승인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고 2월 달에 폴란드로 대피를 했었네요.
이 전쟁이 이렇게 심각하게 될 걸 미국은 알고 있었던 거죠. 보통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제 김정은이 도발을 해올 때 북한에서 아, 이번에는 정말 전쟁 날 것 같다. 2017년 9월 달에도 그때도 막 트럼프랑 김정은이 막 되게 으르렁거릴 때 그때도 뭐 전쟁이 날 거 전쟁 시나리오가 막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그때도 그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계속 한반도에서 전쟁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오고 그게 이제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건데 32분이나 했네요. 그럴 때마다 미 대사관의 직원들이 탈출하는지 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로 복귀시키려 했다고 돼 있네요. 이는 미국이 보내는 강력한 연대의 메시지라고 이들은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너무 앞에서 제가 잡설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 다음 조선일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불똥,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까지 부도 위기라고 돼 있네요. 이게 요 표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지금 줄도산 위기 맞은 개발도상국이라고 돼 있으면서 스리랑카가 보유 외환이 바닥나서 디폴트를 선언했고 반정부 시위로 내각 총사퇴. 파키스탄은 소비자 물가가 3월 달에 12% 뛰었다고 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총리가 축출됐고요. 이집트, 아람의 봄 때도 이집트가 문제가 있었었는데 또 나오네요. 화폐 가치 14%가 급락했고 자본이 해외 유출로 지금 되고 있고 페루 연료 비료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전국 고속도로 봉쇄 시위. 아르헨티나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5%랍니다. 레바논은 밀 수입이 끊겨서 빵 가격이 70% 폭등. 네. 그 페드가 돈을 풀고 그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곡물, 원자재가 또 이렇게 쇼티지가 나면서 그 물가 상승에 이제 불을 지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고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나 기업이 위험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좀 힘든 나라들이 제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26일 순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